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고대사를 다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중세사회, 그쵸? 보시다시피, 중세사회 형성과 발전, 즉, 고려시대를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 고대, 삼국하고 남북국을 거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배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고려시대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챕터 1을 보시면 넘기시면 중세의 성립과 뭐 정치 변천 나오죠? 뭐 이제 그 상황의 중세 세계는 어땠는가? 요거는 뭐 세계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다시 넘어가시면 후삼국 시대의 이제 성립과 발전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쵸? 첫 번째, 후삼국 시대의 성립과 발전. 자, 요 파트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벌써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쵸? 우리가 이제 후백제 건국부터 후고려 건국, 그 다음에 왕건이 고려 건국 전에 궁의 명을 받아갖고, 후백제 지역이었던 금성을 점령했던, 나주 지역을 점령했던 그 모습들, 그 다음에 이후에 후고구려가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했다, 이후에 태봉으로 바꿨다, 이후에 궁예가 약간의 실정을 거듭하자 왕건을 내세워서 이제 궁예를 쫓아내고 고려를 건국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송악으로 옮긴 거고요. 이후에 발해가 멸망했었다. 이후에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고려가 이제 발해 유민들을 흡수한 거죠. 자, 이후에 이제 후백제가 이제 신라를 계속 공격하거든. 그때 이제 신라를 이제 포용하기 위해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쵸? 후백제하고 이제 전투를 벌였던 세계의 전투, 공산 전투, 고창 전투, 1,2천 전투, 공고일, 제가 말씀드렸던 공고일, 공산, 그 다음에 고창, 1,2천 전투 말씀드렸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경순왕의 투항이 있었고, 또 누구의 투항이 있습니까? 견훤의 투항이 있었죠. 견훤의 투항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라 경순왕 투항. 이후에 1,2천 전투에서 후백제의 신건 부대를 결국 격퇴하면서 후삼국을 통일했다라는 이런 스토리는 제가 앞에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린 부분이에요.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해드렸었어요. 알겠죠? 오케이, 이거 신라 하대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려 건국 후에 이제 어떻게 정치 변천이 일어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고려 시대가 어떤 식으로 변천해 갔는지 일단 정치적인 변천의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칠판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우리 고려란 사회를 쭉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고려 건국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고려 건국은 우리가 궁예를 축출했죠. 축출하고 이제 신하들의 추대를 받았던 왕건이 이때 고려를 건국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고려 건국이 918년도. 뭐 연도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때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고려가 망한 게 언제입니까? 1392년 드디어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태조 이성계를 추대하면서 이제 조선을 건국했죠. 그렇죠. 이때가 이제 조선 건국. 조선 건국이 곧 고려의 멸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 보면은 약 477년 정도예요. 477년. 그냥 퉁쳐서 그냥 500년 정도 유지가 됐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고려 왕조가 대략적으로 500년의 왕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걸 그냥 고려 왕조가 이렇게 유지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식의 변천이 있었다는 거지. 변천이 있었냐는 거예요. 자, 고려란 사회는 기본적으로 지배층의 변천에 따라서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지배층의 변천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고려를 어느 정도 나눠본다면 중간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 앞부분을 고려 전기라고 할 거고, 뒷부분을 이제 고려 후기라고 할 거예요. 고려 전기, 고려 후기라고 하는데, 그 고려 전기와 후기 안에 그 중간에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사건이 하나 터지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1170년에 있었던, 사건을 나눌 때는요, 정확하게 뭐 연도를 갖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연도를 갖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 고조선 봤지만, 고조선이 이제 당군조선과 위만조선인데, 사실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보면은 대략 한 2000년 정도 유지됐던 나라인데, 그 중에 위만조선이 차지했던 시기는 한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눈 거예요.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무신들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무신정변이에요. 무신들이 쿠데타를 이면서 무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이 고려를 전기, 후기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배층의 변천에 따라서 이제 시기를 구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냐? 자, 앞 시기를 이제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앞 시기를 두 개로.
그 다음 뒷시기는 크게 보면 한 3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지배층이 몇 번 바뀐 거야? 지배층이 총 5번 있었던 거예요. 지배층들이 있었는데 요 지배층들이 어떻게 불렸느냐? 시기마다 좀 다릅니다. 알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려 전기차 우리가 알다시피 초기 때는 누구였다? 호족들이었다라는 거죠. 호족들. 자, 우리가 왕건이라는 인물, 고려를 세웠던 왕건이라는 인물을 보더라도 왕건은 그 송악 호족이었습니다. 송악 호족이었고 그들은 이제 호족의 도움을 받아서 그치 호족들을 포용하면서 이제 고려라는 나라를 만들었던 게 왕건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호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호족들을 끌어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호족들과 함께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시작은 바로 호족 연합 정권이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왕건이 다른 호족들을 품어 안은 거죠. 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왕건이 호족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물론 어느 정도 포용을 하기도 하지만 적절하게 견제도 합니다. 끌어안기도 하고 약간 견제도 하기도. 그래서 이 초기 때는 바로 이제 왕에 의해서 호족들과 이 지배층들과 어쨌든 적절한 강경책과 온건책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다라는 거죠. 태조 같은 왕건 같은 경우는 온건책과 강경책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고 여기에 광종 같은 인물들은 아주 강경하게 호족들을 대했던 거죠. 호족들을 막 숙청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초기 때는 그래서 호족들과의 관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왕들은 어떤 식으로 그 호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갔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경과 온건을 번갈아 가면서 했다. 어떤 왕은 강경과 온건, 어떤 왕은 강경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언제까지 호족들과는 적을 돌릴 수 없는 거죠. 자, 이러면서 언제쯤에 가서 성종 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성종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요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태조 왕건부터 해서 태조부터 해서 쭉 가다 보면은 광종도 있습니다. 요들은 이제 호족들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강경과 온건을 번갈아 썼지만 성종은 이 호족들을 끌어안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종 같은 경우는 그 호족들을 끌어안으면서 문무를 정비합니다. 자, 성종이라는 이 칭호는 우리가 이제 후에 왕이 사후에 이제 붙여주는 묘호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성종. 이거 조선에도 있어요. 조선도 성종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이 성이란 건 무슨 뜻이냐? 바로 문물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성종은 호족들을 끌어안습니다. 당시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요. 건의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채택됐던 건의문이 최승로라는 인물의 시무 28조라는 건의문을 받아들여서 호족들을 언제까지 광종처럼 맨날 강경하게 나갈 게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아야 된다면서 끌어안는 정책을 펼치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정치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문물이 정비가 되는 거죠. 문물이 정비가 됩니다. 문물을 정비하다 보니까 점차 그들은요 어떻게 될까? 성종이 끌어안으면서 점차 그들은 중앙의 관료가 되십니다. 중앙의 관료. 점차 이 호족들은 중앙의 관료로 이제 성종 때부터 편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모든 호족들이 중앙의 관료로 편입된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는 약간 뭐냐면, 나는 내가 왜 굳이 왕이 오라고 해서 내가 갈 필요가 있겠냐 하면서 지방에 그냥 머무시는 호족도 있습니다. 안 올라가겠다. 난 중앙의 관료가 되기 싫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 좀 레벨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너는 조금 중앙으로 올라오기에는 조금 레벨이 좀 떨어지니 그냥 거기 있어. 이런 거죠.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지방에 부환 족속, 이 부환 족속이 아닌 너는 그냥 향촌의 관리로 내가 그냥 너를 두겠다는 거죠. 향촌의 관리로 두겠다. 자, 이러면서 그들 중간에 일부는 뭐가 된 거야? 향촌의 관리로 너를 임명하겠다면서 향리가 되신 거예요. 향리. 향리. 이때부터 이제 성종 때 향리 제도를 두시면서 이제 문물 정비를 통해서 올라온 중앙 관료, 그렇죠? 이들은 문물을 정비하면서 중앙의 관료가 되셨고, 일부 호족들은 그냥 향촌 지방에 머무시면서 향리가 되신 거예요. 향리가 되신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중앙의 관료가 되신 분들은 점차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가문을 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키워나간다는 거죠. 그분들은 점차 가문을 이어가면서 뭐가 됐냐? 문벌 귀족이 됩니다. 스스로를 문벌 귀족, 귀한 족속으로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특정 학교 사람들끼리 모인 걸 학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특정 이제 돈이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모인 걸 재벌이라고 하죠. 학벌, 재벌 하듯이 가문을 가지고 파벌을 형성한 거예요. 파벌. 울타리를 만든 거죠. 자기들끼리. 특정 세력들끼리. 우리끼리만 하겠다. 우리끼리 정치하겠다. 이러면서 그들은 점차 문벌 귀족화가 되십니다. 알겠죠? 문벌 귀족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문벌 귀족화 되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발 세력들이 있겠죠. 그들은요, 음서라든가, 그쵸? 그들은 뭘까? 음서 제도를 통해서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자기만의 특권을 만들어 갈 거예요. 또한 그들은 계속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공음전이라고 하는 경제적 특권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특권과 경제적 특권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 나가면서 상당히 반발 세력들이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하는 세력들. 자, 그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기 편안하잖아. 그렇죠? 편안하잖아. 더 이상의 이제 고려 처음에 초기 때 북진 정책, 고구려 계승 의식에 따라서 고려라고 나라를 이름을 지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런 어떤 북진 정책의 미련이 없어요. 아, 지금이 편안하거든.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북진 정책은 없고 보수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수화되는 그런 어떤 측면에, 보수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그 문벌귀족들은 그런 어떤 하나의 특권을 바탕으로 해갖고, 심지어 어떤 가문, 문벌 가문 중에 어떤 가문은, 심지어 왕권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났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자겸해난이에요. 이자겸해난. 우리 이거 아마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문벌귀족, 경원 이씨 가문 중에 한 명이었던 이자겸이, 자신의 어떤 그 왕실과의 통혼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각종 제도, 특권들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창출해냈고, 그러면서 사실상 뭐 당시 이제 금나라라고 했거든요. 여진이 세웠던 금나라의 사대를 수용하면서, 여진이 당시 갖고 있던 그 군사적인 어떤 힘이 매우 강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사대하면서 그걸 받아들인 거야. 여진의 군사적인 힘과 금나라죠. 거기에 이제 왕실과의 통을 통해서 이제 내가 올라갈 곳은 이제 왕밖에 없다. 이러면서 왕위를 찬탈을 시도했던 게 바로 이자겸은 아니에요. 거기에 반발했던 분들이 누구냐?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지. 이런 자가 있는 개경, 이제는 이제 의미가 없다. 서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새로운 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서경천도를 주장해갖고 왕도 처음에는 수용을 했으나 이 문벌귀족들의 반발로 결국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자 거기에 저항하는 이런 반란을 또 일으킨 게 바로 묘청이라는 인물이죠. 묘청은 이제 개경을 떠나시고 서경으로 가셔야 되는데 왜 안 가십니까? 이러면서 서경을 근거지로 해갖고 하나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결국 누가 이기냐? 이자겸의 난 진압된 다음에 이후에 묘청의 난도 결국은 이 이자겸과 비슷한 세력이었던 문벌귀족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김부식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말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문벌귀족들은 더 이상 자기한테 대적할 사람들이 없는 거야. 대적할 세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숙문천무,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 여기는 숙문천무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왜냐면 이 당시 고려란 사회는요, 모든 시험에서 문과 시험은 이 중시되었지, 그리고 음서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무과 시험은 없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전쟁터에서는 누가 싸웁니까? 무과 시험 보았던 무신들 아닙니까? 그렇죠. 무신들이지만 무신들은 시험을 봐서 합격하신 분들이 아니라 그냥 전쟁 중에 그냥 막 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숙문천무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무신들은 맨날 차별받고 이런 거죠. 거기에 차별받고 있던 무신들이 드디어 빡치게 된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이 되겠어요. 알겠죠? 이때 이제 문신들이 무신 중에 그래도 무신이라 할지라도 과거 시험 하지 않지라도 전쟁을 통해서 공을 세워갖고 정삼품까지 올라가고 삼품까지 올라가는데 여기 있는 젊은 문신들은 그런 무신들이 삼품이라고 하지만 별로 이제 우스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염 이렇게 횃불을 들어갖고 이제 수염을 태우기도 하고 수바키라는 게임에서 이제 젊은 문신이 나이든 무신의 뺨따기를 때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막 등장했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참다 못한 무신들이 일으킨 게 바로 무신정변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러면서 이제 호족 문벌귀족 이후에 무신정변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창출했던 세력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제 무신들입니다. 무신들. 그쵸? 이때부터 무신들이요. 왕은 그냥 꽃두각실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왕을 배우기보다는 어떤 무신 정권이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이때 왕들은 희종, 광종, 명종, 신종 나오는데 그 왕들은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없고요. 무신 정권이었다. 사실상 무신